네, 자유한국당 내홍이 진흙탕 폭로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창원 의원의 신경전이 연일 팽팽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보이콧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오늘 특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 하루하루가 폭풍 전야입니다. 친박 인적 쇄신 문제를 놓고 당내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전 투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친박이 이전 투구화를 한 거죠.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 보수는 몰락하고 괴멸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구속됐고 정권은 교체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친박, 특히 원조 친박이란 분들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조 친박은 참여는 없고 자꾸만 이것을 마치 당내에서의 권력 다툼식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보수에는 미래가 없구나. 결국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당내에서 친박 대 비박의 싸움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쪼개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가 완전히 삼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에 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친박은 자꾸만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와 서창원 의원의 막말이만 오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참 깊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근데 그걸 두고 나를 협박을 해요?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그리고 국민당의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의원 내 이름은 들었는데 천벌받을 거야. 네, 지금 친박 청산을 둘러싼 당내 논란의 이 핵심적인 두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서청원, 홍준표 대표 간의 이런 설전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의 이런 진통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진통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진행된 양상 자체가 일종의 막장 드라마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 서청원 의원이 지금 뭐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 앞서 뭐 홍준표 대표의 말씀처럼 8선 의원이나 된 그 분으로서의 정치적 처신이 맞느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지금 그 대응하는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또 좀 이 보수의 품격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뭐 깜냥이 안 된다는 등, 뭐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는 등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보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또 붕괴된 이 보수가 다시 한 번 더 도시 그 질곡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 지금 사실 어떻게 친박의 정치적인 책임의 정리 문제는 사실 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선 후보였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 또 지금 이 친박 청산을 목소리 높이는 것에 대해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결국 홍준표 대표가 이 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격의 비밀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싸움 자체가 어떤 식으로 명분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국민적 그 공감이나 진정성을 얻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물론 친박 청산의 어떤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온 것은
자유한국당 내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안으로 나온 거긴 한 건데 네. 어찌됐건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 돌아오면은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흘렸고 어제 홍 대표는 공개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2007년도 당시에 열린우리당 이 뭐 당명은 바뀌었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 표 차이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제가 쭉 언론을 찾아봤더니 결국 진보의 몰락이었어요. 근데 그 진보의 몰락이라는 그런 단정을 했을 때 친노 세력들은 패족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 네. 우리는 패족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났는데 저는 지금 친박의 인사분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봤을 때는 참회가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민심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정치는 명분이고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친박이 청산이 되고 그 현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 합쳐봤자 20%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당을 살리겠다고 해서 혁신위를 구성했고 윤리위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정치화시키고 이전 투구화시키면은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수를 죽이는 그러니까 보수가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봤을 때 정치는 아무리 정말 나름대로 새 싸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누가 명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보수가 다시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친박이 자신들의 이러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꾸만 이것을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녹취록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진실 공방으로 양상이 번지게 된다면 홍 대표는 그 다음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서청원 의원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홍준표 대표의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주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언을 그러니까 번복 내지는 회유를 했다는 것이 명백한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금 상고심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아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서청원 의원이 기우가면서 또 홍준표 대표 하는 거 보고 깔 건지 말 건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보수정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대응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치 이런 녹취록을 갖고 있으니까 나의 정치적 요구대로 안 해주면 이거 까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고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전혀 지금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홍준표 대표가 아까 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이 녹취록을 또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때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홍준표 대표가 당시 이 서청원 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그러니까 지금 정언을 번복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히라는 그 부사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닌다고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용주 의원 또는 국민의당이 이게 관한 이 명백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그 이야기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그 여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손에 지금 맡겨져 있는 셈인데 국민의당도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건 빨리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있으면은 확실히 당연히 국민의 판단을 받게끔 그렇죠.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네, 상황은 이렇긴 한데 이제 오늘 부대변인단이죠.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단이 당 윤리위원회나 혁신위 그리고 홍준표 대표 지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윤리 당헌 21조 3항에 따르면요.
탈당 권유 징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를 제출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윤리 규정인데 당헌당규 2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원에 대한 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 후에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윤리의 규정상 이거는 뭐 최고위를 열어서 보고받고 확정하는 것이지 의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친박의 경우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무조건 제명을 확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3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돼서는 뭐 표결을 하든 매듭을 지어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내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홍준표 대표가 승부를 걸고 결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다만 현 시점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면은 3분의 2 이상을 과연 얻겠는가라고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있는 지도부와 가까운 의원들의 얘기는 그거는 뭐 분명히 3분의 2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홍준표 때문에 대표도 자신이 있다라고 왜 생각하고 그러냐면 있는 이제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란 거는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무리 친박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 결과가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를 다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누가 명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보면은 친박 청선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는 명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친박이 강화돼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해야 된다는 이 두 명분 싸움에서 어떤 것이 우세할까라는 판단을 이제 의원들이 해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라는 거는 뭐 항상 명분을 좋은 명분을 쫓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최고위는 이제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3일입니다. 아, 3일. 3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최고위에서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명분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수싸움 대결도 이게 최고위 구성을 봤을 때는 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지금 최고위를 아마 조금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정감사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금 연극에 지적해 주신 만큼 지금 최고위 구성 자체로 봤을 때 흔쾌하게 이 부분이 명쾌하게 홍준표 대표의 뜻대로 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친박계의 그런 반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론도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쪽의 입장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마냥 지금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당장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에 대한 이 입장을 정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늦어도 11월 3일은 될 것이다.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그러면 이 지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예. 뭐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김영주 교수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뭐 이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논의만 해보는 것이지. 그러나 아마 어쨌든 논의한다고 지금 최고위에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올리면 그 자체가 아마 갑론을박이 되면서 결국은 사실상의 뭐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최고위에서 뭔가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그 예. 부로 뭐 박 전 대통령이나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원 의원은 제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위에서는요. 일단은 제명과 관련된 것을 당헌당규에 따른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서 의결이 되면은 제명이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법에 의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상에서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는 확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얘기하는 2명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에 관련된 제명은 결국 의원총회인데 옛날에 강용식 의원이라고 혹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마포에서 강용석 의원. 강용석 의원에 대한 탈당을 할 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과거에 네. 그 구 여건이요. 그 당시에도 이제 표결을 하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결국 만장일치 비슷한 식으로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당장 뭐 이제 10월 30일 날 국감 끝나고 예. 그리고 11월 1일 날 국회에서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변수는 저는 바른정당의 일부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그렇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그 바른정당 회동이 있었습니다. 통합파의 회동이 있었는데 황영철 의원의 가장 최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 이제 입장은 좀 확정이 된 것 같고 인원수는 최소 7명에서 8명 정도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네. 나왔는데 일단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그 모임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오늘 뭐 지금 이번 주 내에 아마 그 지금 그 탈당 여부를 아마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 11월 1일 날 당내 의원총회에서 이 당대당 통합의 그러니까 설득의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들이 쉽게 승복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그런 식의 그 모양새를 취하느냐? 결국은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그 통과 의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11월 3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가 마무리되면 네. 아마 그걸 명분 삼아서 아마 탈당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바로 탈당을 감행해서 그러면 이 지금 옛날 친정인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복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난주에 또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친박계의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상당히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가 빨리 조기 복당을 해서 네. 도와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게 별로 갖냐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지금 일치를 갖고 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니 바로 통합파들이 한국당으로 안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3명이 탈당을 해서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갔는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3일 날 결국은 최고위가 어떤 의견이 내려지느냐 문제고 네.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탈당파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는 시점은 네. 저는 친박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2단계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확정 단계에 거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탈당 권유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는 확실히 네. 지금 탈당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요 탈당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무소연대식으로 있다가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행보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그렇군요. 11월 13일이 전당대회잖아요, 바른정당. 그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유효할까요? 뭐 지금 바른정당의 통합파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1월 3일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만약에 기정사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남아 있어야 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전에 아마 지금 바른정당의 이 전당대회를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조금 그러니까 이 뭡니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만 문제는 그렇게 탈당을 해버릴 경우에는 지금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 기간인데 네. 그럼 교섭단체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만약 교섭단체를 유지했을 경우는 14억 한 7천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만약에 그 11월 3일 날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11월 15일 날 국고보조금이 한 6억 정도, 네. 5억 7천만 원, 5억 9천만 원 줄게 정도로 되죠. 줄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당내에 소위 말하는 자강파들 위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반쪽 리그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른정당의 통합파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치명타를 하나 날리고 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갈 것인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돌아오는 이 한 주가 굉장히 굵직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정치 얘기는 이제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번 주에 또 마무리가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점으로 따지면은 F학점입니다. F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정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더라는 거는요, 연목구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인데요.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700곳 이상의 피감 기관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 속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만 효율적인 나름대로의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점에서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대립적 관점에서 국감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반쪽 국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승 건배를 하면서 파행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에 관련돼서 배란간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까 파행이 됐고, 이번에도 이제 박문진 이사 문제를 가지고 타게 되는데요. 국감 기간 동안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어요. 네. 국정감사라는 거는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예산과 정책에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정 전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최대 유형어는 뭐냐면 다수는 누구 겁니까가 최대 유형어가 됐거든요. 예.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정감사를 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감사와 조사를 혼동해서 가다 보니까 정치 결국은 화될 수밖에 없고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역시나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F학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의 학점도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국정감사 보이콧의 축은 지금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대책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처음에는 부분 참여, 부분 복귀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또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3시경에 대책회의가 열리면서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완영 정보위 간사가 이제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 11월 2일에 국정원 국감에서, 그러니까 정보위 국감이죠. 이때 제대로 따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적폐청산용으로 바뀌었다. 정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이콧 중이지만 일부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좀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다가 이게 결국은 또 번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냐고 한다면, 사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야당 입장에서는 신적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불을 지금 놓으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박문진 사태 때문에 지금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11일 이후이라는 문제가 발목이 잡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1일 날 그 앞에 11월 1일 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11월 2일 날 가면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은 응한다는 것을 먼저 천명해 버리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정연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장 자체가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지금 국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국정원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스스로 운신의 폭이 좁아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제거하자는, 시간을 벌자는 생각에서 아마 조금 미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저는 아마 11월 1일 날 국정감사도 복귀할 것 같고 11월 1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도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제 전망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일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 오늘 시정 연설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석해야죠.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가서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 예산이 형성됐고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5월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이 정부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예산안이에요. 네.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특히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작이 대통령 국회의 시정연설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의무적이라도 참여를 해서 뭐 투쟁할 건 투쟁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저는 참여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감과 관련돼서도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다고 한다면 원래는 10월 31일 날 이제 국감이 다 끝나고 정보위하고 여성가족부는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상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후로 이제 이게 이제 그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국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의회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그래야지만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이 기능을 해야지 자꾸만 알겠습니다.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감 보이콧이 국회 보이콧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 김영기 교수님 생각 같은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갖고 있는 정책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정연설을 국무총리에게 많이 맡겼는데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엔 추가 경정 예산안 때도 시정연설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름대로 감시와 그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11월 8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11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을 패스하고 만약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만 참석했다?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적으로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 연설마저 패스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상당히 한미동맹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의 중요한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조각 퍼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 두 분 이야기 간단하게 듣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부적격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적절하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가 맞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적격하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어 방산 비례 연료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글도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좀 반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에 대한 부의 상속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예를 들어서 부의 상속에 관련돼서 스스로 반대가 돼야죠. 상대방한테는 간대하고 자기한테는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간대하다고 본다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장관의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도덕성의 잣대를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장관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를 얻는 청문회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부적격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임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11월 10일 날로 예정이 돼 네. 있거든요. 자, 여태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 한 네. 번도 이제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낭만 낭만한 적이 한 낭만적이죠.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은 조금 사실 좀 쉽지 않은 하나의 뭐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이 과거의 뭐 전직 의원을 했다는 것 때문에 통과되기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뭐 도덕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도덕성 문제를 조금 짚는다고 한다면 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게 정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로부터 이 지금 상당히 아파트와 상가를 물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금 10억의 만약에 한 사람에게 10억 이상의 정려가 될 경우 고율의 40%의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편법적으로 쪼개기 정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딸이 지금 그 또 외할머니로부터 이 지금 상가를 물려받으면서 거기서 지금 한 8억 얼마 정도를 지금 그걸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려세를 2억 2천만 원 냈습니다. 2억 2천만 원 내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럼 엄마가 그냥 부모가 그럼 그 돈을 그 딸에게 정려를 해서 그럼 3천만 원의 정려세를 내면 되는데 그 정려세를 아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돈을 그 2억 2천만 원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식으로 지금 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특허가 반칙을 없애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11월 10일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